네, 안녕하세요. 일요일 오전에 시간 내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최근에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것들이 이 분양가 너무 많이 오른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뭐 블로그 글을 여러 개 쓰기는 했는데, 분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근데 그런 거를 뭐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한 듯이 뭐 건축비가 올랐으니까, 금융비가 올랐으니까, 토지 가격이 올랐으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상황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을 해봤고요. 이제 10시가 됐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가가 상승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짚어볼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 코너스톤 프로퍼티에서 작년에 사업 시행 검토를 했었던 성수동의 역세권 부지 사업 수지표를 보면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시작하기 전에 이게 제가 2020년도 8월 달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그때 당시에 성수동 평당가입니다. 보시면 2020년 8월, 그러니까 재작년 8월이죠. 그때는 세종타워 2차가 1,400만 원이었어요, 평당가가. 지금으로는 뭐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이죠. 뚝섬 SKV1은 1,591만 원, 호롱 3차 1,616만 원, A타워 1,740만 원, 뭐 에코밸리 M타워 1,500에서 1,600. 지금 1,500에서 1,600이면은 인덕원보다 더 싼 가격이죠. 지금 뭐 성수동이 뭐 3천만 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고 더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성수동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실입주 하시는 분들은 성수동의 잠재적인 미래 가치를 보고 진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임대 수익률은 그렇게 크게 안 따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자 낼 정도만 되면 뭐 괜찮지 않을까? 뭐 땅값이 워낙에 오르고 있으니까 등등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수동은 사실 그 밑에 한강변으로 해서 전략정비지구가 있고요. 이제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리고 성수동으로 터를 옮긴 IT 기업이나 바이오 기업들, 원래 성수동은 제조업, 뭐 구도 공방, 뭐 의류 제조업 이런 등등, 뭐 아니면 인쇄업 이런 게 많이 있었고, 자동차 공업소 이런 게 있었는데, 개발이 되고 지식사업센터가 들어오고 토지가 매매가 되고 하면서 이제 일반적인 IT나 IT, BT 이런 기업들이 계속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땅값이 당연하지만 서울에 남아있는 마지막 노른자 땅이고 2호선이 지나가는 땅이기도 하고, 개발하기가 땅만 확보를 하면 용이합니다. 건축물들이 막 고층 건물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그 시행사들이나 대형 디벨로퍼들이 늘 눈여겨보는 땅이라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가격이 사실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후면도로에 있는 땅도 호가가 매입가 2억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토지 가격은 맞나 싶을 정도로, 한 11년 전에 평당 2천만 원 하던 게 지금 2억 원 정도 됐으니까 10배 상승을 한 거죠. 토지 가격만. 좀 어디까지 오를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신규 시행 부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성수동을. 토지를, 지산을 지을 목적으로 사는 기업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사업 용도로 쓰려고 지식산업센터를 시행을 해서 사업을 쓰려고 하는 기업도 있고요. 뭐 자본금이 많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성수동이 필지가 되게 잘 쪼개져 있는데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다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현재는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고 대선 이후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여튼간에 성수동은 개발이 될 곳이다라는 거는 뭐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2020년도 재작년 8월에 비했을 때 가격이 지금 두 배가 오른 상태인데 더 오를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020년 8월에 또 마찬가지로 작성했던 영등포의 가격인데요. 보시면 이때 당시에 당선 SKV 의원이 1,400만 원, 생각공장 당산이 1,600, 영등포 리드원 1,300만 원, IS비즈 1,150, 뭐 KNK는 850, 구석에 있는 뭐 삼성센터 플러스 850. 보면 이렇게 썰어서 이쪽으로는 좀 저렴하고 당산역 인근으로는 좀 가격이 높고 영등포구청역이 뭐 1,600만 원 정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영등포는 지금 위성지도로 보면 개발 가능한 곳이 많기는 한데 성수동보다 필지가 더 작게 쪼개져 있습니다. 실제로 영등포에 가보면 철제 철공소라고 하나요? 네. 그런 철 관련된 업을 하시는 소규모 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필지가 뭐 10평, 30평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기술 작업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싹 매수를 해서 이거를 도시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면 디벨로퍼들이 진입을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지식산업센터나 등등을 개발 행위를 하는 게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은 동네이긴 합니다. 성수동도 마찬가지로 쉽지는 않은데 영등포가 더 땅이 짧게 쪼개져 있어서 지질 작업,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을 해야겠죠. 최소한 500에서 1000평 정도는 돼야 뭐 괜찮은 건물을 올릴 텐데 500에서 1000평 정도를 마련을 하려면 뭐 10명의 지주들을 상대해서 그걸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여의도가 한 재작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임대료가 좀 너무 많이 비싸서 여기저기 빠져나갔었는데 지금 여의도에 또 다시 공실이 없도록 다 꽉 찼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임대 시세에 비하면 아직 영등포는 저렴한 시세이긴 한데 영등포는 모르겠어요. 성수동하고는 조금 다른 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임대료 상승은 오히려 성수보다는 좀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게 분양이라는 게 뭐 부동산이라는 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 심리를 굉장히 많이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또 뭐 거기 좋다더라 뭐 이렇게 하고 특히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부동산 유튜버들이 여기 좋다 저기 좋다 이러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그쪽으로 또 막 가서 이제 호가나 이제 거래 가격을 올리게 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저는 영등포가 임대료는 더 빠르게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따가 지도에서 같이 볼 텐데 서부권 개발이 지금 탄력을 받고 있고 서부권 그거에서도 특히 지식산업센터 투자자들이 유익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이 영등포부터 시작해서 가양, 양천, 마곡까지 되어 있죠. 그쪽들이 뭐 개발이 좀 어느 정도 더 탄력을 받아서 임대도 좀 많이 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서부권 덩어리가 성수 덩어리보단 더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재는 어, 성수가 대장주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비싸고 뭐 택지도 가깝고 사실 지하철도 더 편리하고 예. 그래서 성수동이 그런데 영등포가 제가 봤을 때는 증가율 뭐 가격 증가율로 보면 성수보다는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튼 성수랑 영등포가 좋은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지역인데 살 수가 없죠, 분양으로는. 분양도 깜깜이로 되고 있고 분양이 되자마자 뭐 초피를 1억 쳐서 바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지역이긴 합니다. 여튼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이렇게 성수하고 영등포
2020년도 8월에 있었던 자료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가격이 2배가 올랐는데 왜 이렇게 오를까라는 질문이 들고 그게 과연 맞는 가격이냐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불과 한 1년 반 정도의 전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 가져와 봤습니다. 이 장표는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건 성수의 뭐 되게 유명한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수지입니다. 사업수지를 자세한 것들은 대입이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시행사업 수지 안에 있는 비용 구조들의 어, 집행, 그러니까 지출 구조를 퍼센테이지로 약식으로 정리한 내용인데 이거는 땅을 사서 시행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 사업 수지입니다. 보시면 토지 비용이 비율이 높죠.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높은 이유는 이게 시행을 했을 때가 한 5, 6년 정도 전 얘긴데 그때는 성수동이 지금처럼 땅값이 비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총 사업비에서 토지 매입비가 한 38.8%, 그리고 공사비, 당연하지만 모든 사업 수지는 공사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공사비가 42%, 그리고 PF를 일으켰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게 되면 당연하지만 PF에 대해서 대출 이자가 있고 취급 수수료가 있고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FA 업무를 하는 금융주관 수수료가 또 따로 있고요. 중도금 대출도 해야 되니까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가 대납을 하죠. 그래서 중도금 대출 이자도 있고 해서 보시면은 금융비용이 총 사업비의 8.3%나 됩니다. 이걸 합치면 약 88%의 지출이 시행사 혹은 공급자가 통제할 수 없는 비용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 5, 6년 전 사업 수지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비용들이 계속 증가를 하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는 시행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분양 마케팅 비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과 작년에 불장이 되었을 때 시행사들이 가장 먼저 줄였던 비용들이 홍보 마케팅 비용과 분양 대행 수수료였고, 그래서 분양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낮은 수수료에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됐죠. 뭐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진 않아도 되겠지만 작년 말까지는 불장이 점점 더 심화되면서 거의 뭐 영업사원들은 수수료를 뭐 1%, 뭐 2% 이렇게 받아가는 수준까지 많이 떨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성수랑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분양대행사를 쓰지 않고 분양을 하는 상황도 생겼고요. 성수하고 영등포는 분양할 때 무슨 홍보물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지나가다가 뭐 혹은 차 타고 가다가 라디오 광고를 들어본 적도 없으실 거고요. 그런데 뭐 일주일이면 분양이 다 끝납니다. 정리가 다 끝나버리고. 상가만 좀 남아서 떠돌죠.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2배가 올렸는데 되게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이 이제 뭐 한 300평 달라, 100평 달라 이렇게 하는 실입주 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역설적인데 성수랑 영등포의 투자자 대신 실입주 법인들이 대부분 분양을 받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체 호실 개수가 200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 한 70%인 140개가 실입주로 들어가면 임차를 마칠 물건은 투자자가 산, 즉 그거는 한 70여 개밖에 안 되죠. 60여 개. 그러니까 거꾸로 분양가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임차 매물은 적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은 경기로도 퍼져서 시립주 위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최근에 분양했던 현장 중에 의왕 초평지구 분양을 할 때 시립주들이 많이 분양을 받으니까 투자자들은 물건을 받기도 어려웠는데 이렇게 물건을 받으신 분들은 입주지 않게 오히려 그 큰 덩어리가 공실이 오히려 좀 오래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시립주 위주의 분양으로 계속 되면서 나타나는 오히려 거꾸로 투자자들이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저희가 재작년인가?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중순경 의뢰를 받아서 예, 건물주신데 성수역 역세권이고요. 되게 좋은 땅이에요. 아마 많은 시행사들이 그 토지주, 건물주를 만나러 접촉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여기 건물주 분이 이제 저랑 인맥이 있어서 예전에 알던 분이라 제가 가볍게 한번 제안을 했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 사업 수지를 만들었었는데 PF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으려면은 담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PF를 일으키지 않고 토지 자체가 가치가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토지담보대출을 받아서 공사비를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비용이 많이 안 들죠. PF를 일으키지 않아도 되니까. 이때는 이런 시행 형태는 토지주가 직접 시행을 하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수지상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그 토지에 잡혀있던 하자, 즉 근저당 설정이 80억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80억 정도 하자를 인정을 하고 개발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토지 하자 90억. 그리고 공사비는 평당 45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토지 가격은 시세는 1억 넘었었는데 그때가 지금처럼 이렇게 막 호가가 1.5억 평당 2억 이렇게 가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탁감을 떴을 때 토지 평당 가격은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6,500만 원이 나왔어요. 실제 거래가는 1억 이상이 됐었죠. 그때 당시에서도. 그런데 여튼 뭐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대출 받을 때는 은행에서 호가를 인정 안 해주죠. 감정가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감정가를 받기 위해서 탁감 떴을 때 평당 6,500만 원. 그래서 이제 하자를 끄는 비용 90만 원과 조달하는 공사비를 합쳐서 총 315억을 조달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뭐 공사비가 총 178억 원 들었고요. 광고 홍보비나 뭐 분양대행 수수료 등등 다 합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약 한 800억 정도 버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 당시에 이 토지주가 땅을 그냥 업자한테, 시행업자나 디벨로퍼한테 하는 것보다 시행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행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토지 가격이 평당 6,500만 원이었던 게 지금 이게 초역세권 부지이기 때문에 2억 이상으로 늘었고요. 3배 이상 뜬 거죠, 토지 가격이. 2억에 팔으라고 하는 디벨로퍼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은 그때 당시에 개발을 했으면 손해예요. 뭐 성수동이 2년 만에 땅값이 3배가 될 거라고 물론 성수동도 성수동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토지가 토지 가격이 3배가 떴으면 이분은 지금 직접 시행을 하는 것보다 땅을 팔고 편안하게 그냥 매각 타익을 얻는 게 훨씬 더 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수동의 시세가 지금 이렇게 계속 지산 시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직접 시행을 해서 시행이익을 거두는 게 땅을 파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겠죠. 이분은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분양에서 떨고 뭐 사업 안 하고 은퇴하실 분이 아니라 실제 입주를 이제 새로 지어서 본인도 들어가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계산기는 자세히 두들겨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마 어, 팔겠다, 시행하겠다라기보다는 그냥 갖고 계시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 토지주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핵심 요지에 있는 지리산업센터는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토지주라는 얘기는 그 핵심 요지에 있는 땅을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이라는 얘기고 그 땅을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일반 시행사들이 아닙니다. 돈이 이미 많으신 분들이고 주변에 다 사업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땅을 오랫동안 보유했기 때문에 이거를 시행했을 때 분양을 받겠다고 줄을 서는 실입주자분들이
뭐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제가 자주 하는 농담이지만 3년 정도로 광화문까지 서 있어요. 분양대행사도 필요 없으세요. 그분들은 요지의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PF를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비용도 필요가 없고요. 마케팅비도 필요가 없고요. 공사비를 할 때 그냥 마음에 드는 시공사 제일 싸게 부도 안 날 것 같은 시공사 하나 갖다 붙여서 제일 싼 가격에 하도급 줘버리면 끝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 직접 시행하는 부지는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논외로 치고 우리가 보통 투자자들이 진입을 할 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 영업사원들이 영업 행위를 하는 그런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는 토지 매입형 시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A라고 하는 성수동 역세권 부지를 동일한 변수로 두고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비교를 해볼 건데요.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지만 당시 감정가가 6,500만 원일 때 390억 원의 대출을 일으켜서 이제 800억 가까운 돈을 버는 사업이었죠.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면서 평당가가 매도 제한가입니다. 이건 감정가가 아니고. 감정가는 매도 제한가보다 당연히 낮겠죠. 토지 매입형 시행을 하고자 하는 시행사가 그 요지에 있는 땅을 사고 싶겠죠. 그래서 토지주한테 갑니다. 이걸 지주작업이라고 하는데 평당 2억 원에 나한테 파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토지가 390억이었는데 지금은 2억 원으로 하면 600평이니까 현재의 토지 매가는 1,200억 원이 됩니다. 시행사가 이 땅을 1,200억 원에 매입을 했다라는 가정을 하면 공사비가 오히려 더 증가합니다. 요거는 예시예요. 더 싸게 할 수도 있겠죠. 요즘에 평당 공사비가 지식산업센터가 한 470만 원까지 올랐고요. 뭐 에이스건설이나 이런 이제 직접 시행하는 IS 동서 이런 데에서 내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평당 400만 원에 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직접 시행하니까. 그런데 여튼 토지 매입형 시행할 때는 공사비가 한 47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블로그에 썼는데 이거는 PF 대출이고요. 직접 시행의 경우에는 토지 담보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토지주 직접 시행일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라고 하는 담보를 제공을 해서 그 토지의 감정가 대비 LTV를 적용해서 대출을 받고 이 대출받은 돈으로 공사비를 지급해서 짓고 완공이 되면 분양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 직접 시행의 경우 지금처럼 이제 토지의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상황에서 토지주 직접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PF에 들어가는 금융 비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PF 금융 비용은 토지담보대출보다 훨씬 비싸요. 2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토지담보대출은 그냥 잘 받으면 되죠. 그리고 공사비를 자기들이 원하는 데를 그냥 줘버리면 하도급 줘버리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50만 원 언더로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PF의 경우에는 시공사가 사실상 연대보증인 책임준공 확약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시공사는 그냥 이제 시공 마진만 딱 붙여서 손해 안 날 정도로 공사만 하고 떨면 끝나는데 PF로 일으켜서 하는 토지 매입형 대부분의 지식사업센터 시행의 경우에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책임준공 확약을 시행사가 연대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대주단이 PF를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시공사가 일부 지죠. 그래서 공사비를 높게 받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형 시행인 경우에는 토지 매입비도 비싸고 공사비도 비싸지고 금융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비용이 올라가면 마진이 떨어지겠죠.
마진을 방어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올리게 됩니다. 분양가가 올라가면 분양이 어려워지죠. 난이도가 높아지면 분양 대행사를 기용해야 되고, 분양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분양 수수료를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에 이런 모든 재비용들이 분양가에 다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분양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저께였나요? 어저께였나요? 제가 단톡방에 에릭이 올렸죠. 그 구로 항동 부지 입찰된 천, 천, 천억, 정확히는 천억 1원에 낙찰이 됐는데 가격이 벌써 2배가 올랐습니다. 토지가. 이게 지금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인탄건설이 낙찰 받은 걸로 보이는데 뭐 일단 최저 입찰가는 300억 원대였어요. 근데 경쟁자가 아예 없도록 인창건설에서 1000억에서 그거를 낙찰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토지 매입비를 1000억을 쓴다는 얘기죠. 그 1000억을 지금 당장 쓰는 건 아닐 거예요. 지금 당장 쓸 수도 있겠죠. 돈이 많은 회사니까. 사놓고 나중에 개발하면 됩니다. 그 낙찰가를 던진 건 뭐냐면 이걸 랜드뱅킹이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총알이 많은, 즉 현금이 많은 디벨로퍼의 경우에는 요지의 땅을 미리 사둡니다. 요걸 잘하는 데가 IS 동서인데 예전에 미리 저렴할 때 땅을 경쟁자 없이 확 온전하게 떠놓고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다 개발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토지 가격이 더 올랐을 테니까 그때 개발을 하고 직접 시공까지 해버리면 더 많은 시행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 사이즈가 안 되는 대부분의 시행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공급되는 리사업센터나 아파트들은 토지 매입형 시행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분양가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토지 가격, 원자재가 올랐고, 시공비, 필수 비용이 올랐고, 금융비, 기준금리를 반영을 해서 PF도 이자잖아요. 이자라는 건 기준금리 연동인 거고, PF 대출은 한번 대주단위 대출을, 기표를 즉 실행을 하게 되면 2년이나 3년 후에 회수가 되는 돈이기 때문에 2년과 3년 동안 기준금리가 오를 거를 미리 감안을 해서 금리에 선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금리라고 부르는 우리 일반 담보대출 금리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지만 PF대출 금리랑 취급수수료는 순식간에 2%에서 3%가 올라버린 상태예요.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 1000억인데 3%가 올랐다라고 하면 금융비용만 추가로 30억이 올랐다라고 이해하셔도 되는 겁니다. 되게 크죠? 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분양을 개시하고자 하는 서울, 경기의 여러 현장들이 눈치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도 이 가격이 잘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실입주자들이 다 사줘야만 하거든요. 그건 이따가 부연 설명으로 드릴게요. 자, 조금 더 이제 강론으로 들어와서 비용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비용, 이게 이분이 직접 시행을 했을 때는 토지 하자인 90억 원만 이제 끄고 들어가면 되는 그런 시행 사업이었어요. 근데 토지를 매입을 해서 시행한다라는 가정이 되면 토지 매입비가 1,200억 원이 되죠. 아까 그 성수동 땅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1,200억 원이라는 거는 계약금은 10%인 120억 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시행사는 120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200억에 파세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 120억을 본인이 계약금으로 대고 그 다음에 계약을 바로 하면서 인허가를 착수를 합니다. 인허가를 착수해서 아무리 빨리 돼도 6개월인데 지구단위 계획이 안 들어간다라는 전제하에 6개월의 인허가를 끝내면 나머지 이제 토지 잔금인 얼마죠? 120억 빼면
1180억 원은 PF 조달 금액으로 합쳐집니다. 거기에 공사비를 470만 원을 평당가를 적용하면 공사비가 186억 원이에요. 그래서 토지잔금 1180억 플러스 공사비 186억 플러스 광고 홍보비, 판매비 60억 플러스 하면 총 1300억, 한 1400억 정도를 빌려와야 되네요. 토지 매입해서 그 똑같은 자리에 시행을 했을 경우에. 그런데 1400억을 은행 혼자서 단일 트렌치로 빌려주는 대주단은 없습니다. 아까 토지주가 직접 시행했을 때는 그냥 은행 찾아가서 담보가 확실하니까 토지담보대출 받아서 시행해버리면 됐었는데 거기를 디벨로퍼가 땅을 사서 시행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미 비용이 엄청 올랐죠. 조달해야 될 돈도 엄청 올랐죠. 아까 토지주 직접 시행의 경우에는 토지하자 플러스에서 300억 원대만 조달하면 됐는데 땅을 사서 시행하게 되면은 4배 이상의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일반 부대 비용은 비슷비슷해요. 신탁 수수료는 지금 1.5%로 떨어졌고 등등등등은 비슷한데 여기가 좀 달라집니다. 용역비라는 게 있어요. 코너스톤은 PM사죠. 저희도 뭐 총사업비 1% 정도는 수치를 합니다. 시행 대행을 해드리면. FA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자사운용사 운영하고 있는데 자사운용사도 FA 업무를 하게 되면 조달 금액의 1%를 받아요. 이게 되게 양심적인 금액인데 FA랑 PM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보통 2%에서 3%를 받습니다. 각각. 이것만 해도 6%죠, 총사업비에. 총사업비가 1000억이라고 치면 금융을 조달하는 데 드는 수수료와 시행을 대행하는 수수료가 벌써 한 60억 정도 되겠죠. 3% 하면 40에서 60억. 이 비용도 들어가게 되죠. 물론 이제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 요거는 필요가 없겠죠. 대형 디벨로퍼가 본인이 PM사가 필요 없이 직접 시행을 하는 거니까. 여튼 FA, 파이낸싱 어드바이저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고요. 제세공과금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금융비용이 벌써 11%가 됐죠. 근데 요거는 아까 단일 트렌치로 토지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315억을 조달했다라는 경우인 건데 이게 315억 원이 아니라 1,300억 원? 1,300억을 조달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주단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가 이 1,300억을 나눠서 조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선중 후순위에 이자 그리고 취급 수수료 별도로 추가로 됩니다. 그럼 이 비용이 11%가 아니게 돼요. 최근에는 가장 시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PF 대출이 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최근까지는 새마을금고가 선순위로 500억까지는 1000억까지는 모아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1000억씩 못 들어와요. 그래서 선순위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선순위 플레이어들, 대주단 선순위 플레이어들도 요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아니면 무조건 완판되는 아파트 아니면 무조건 완판되는 오피스텔 아니면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땅은 샀는데 토지 잔금을 치르려면 PF를 일으켜서 토지 잔금을 받기 꺼야 되는데 PF가 안 나오니까 지금 거의 목줄 깨고 있는 시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를 샀는데 토지 잔금을 치를 PF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잔금을 안 치르게 되면 계약 위반이 되고 계약금 몰치 또는 배액배상을 해야 되거나 그게 싫으면 시행권을 통으로 매각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소규모 영세 시행사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자, 요거는 뭐 부연 설명인데 방금 보여드렸던 세 개의 장표 등등은 아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 일이 없겠죠. 그리고 볼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시행사의 지인이 있어서 혹은 뭐 하나 개발해 보려고 뭐 간이 검토를 해보신 분이 계셔서 쓸 수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일반 시행을 하고자 하는 토지를 매입해서 시행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그냥 뭐 땅 사서 지으면 되겠지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시행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런 이제 숫자의 변동이나 흐름을 잘 모르는데 저런 것들을 잘 알고 또 이제 PMFA 영역 그리고 시공사 단가 협의, 분양대행사 수수료 책정, 홍보대행사 수수료 책정 그리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거를 다 할 수 있게 되면 시행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또 상당히 또 줄여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코너스톤이 하는 게 그런 일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땅을 사서 직접 시행은 되도록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저희도 뭐 불확실성을 되게 줄여내면서 시행 대행을 하고 있지만 직접 우리가 땅을 사게 된다면 아까처럼 뭐 100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뭐 사업도 고정비를 최소화시켜서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투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산을 10개를 사긴 했는데 지금 되게 저는 보수적으로 판단하잖아요, 늘. 그래서 시행을 뭐 내 돈 100억을 막 영끌 해가지고 에쿼티 투자도 막 받고 해서 시행을 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토지주가 우리한테 일을 의뢰했을 때 설계 단계부터 개입을 합니다. 설계사는 시행사가 뭐 편한 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추천하는 설계사는 뭐 예쁘게 그리는 건 설계사한테 예쁘게 잘 그려요. 첫 번째, 인허가를 잘 하는가. 경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 해당 사이트의 지자체의 인허가를 얼마나 해본 경험이 있고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설계사는. 예쁘게 그리는 건 그 다음이에요. 두 번째, 용적률을 얼마나 잘 빼는가. 설계사의 역량에 따라서 용적률을 최대한 찾아먹지 못하는 설계사들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편의성, 사용자 편의성을 얼마나 고려하는가. 설계사랑 그렇게 이제 소통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계사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고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설계사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설계사는 스스로 예술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멋진 건축물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상가를 도면을 뽑을 때에는 상가를 수분양 받을 사람과 상가를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동선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거기에 이제 집객력을 가장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를 따져야만 하는 것이고 공장을 설계를 할 때에는 실제 실입주자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요거를 용적률을 최대한 잘 빼먹으면서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서 분양할 때 잘 분양되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지 설계사들이 그런 걸 고민 안 하고 멋진 예술 작품만 만들려고 하면 뭐 겉으로 보기엔 예쁘겠죠. 그러면 이제 내외장 비용 많이 들어가고 용적률은 떨어지고 그러면 분양 매출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계부터 개입을 합니다. 뭐 이런 거 전반의 일을 하는 걸 PM이라고 하고요. FA는 이제 금융회사만 FA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사운용사는 인가를 앞두고 있는데 인가를 하게 되면 FA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겠죠. 이 FA가 뭐냐면 대주단을 구성을 하는 금융주선이라고 합니다. 대주단을 구성을 해서 PF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기획을 담당하는 게 FA인 거고요. PM은 이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걸 PM사라고 하고요. 광고는 이제 홍보대행사죠, 보통. 홍보대행 수수료는 지산센터의 경우 총사업비의 1에서 2%입니다. 1,000억으로 치면 10에서 20억이죠. 분양대행은 보통 7에서 8%, 근린생활시설은 10%. 요게 이제 시세인데요. 합치면 뭐 대략 한 9% 정도 총사업비. 1,000억이라고 치면 분양수수료가 90억일 수가 있겠죠. 과하긴 합니다. 여기까지가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PM사인데 자사운용사도 있고
뮤트 디자인은 홍보 대행사죠. 분양도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안 해요. 이거는 분양 대행을 때리죠. 일부는 분양을 하고. 그래서 토지주가 왔을 때 이런 등등의 개발 비용들을 요소요소에서 뭐 1%나 혹은 1.5%씩만 줄여드리면 사업 시행이익이 5에서 약 한 7% 정도는 상승을 합니다. 총사업 대비, 매출 대비. 천억이라고 치면 50에서 70억을 추가로 더 버실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 당연하지만 50에서 70억을 더 벌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는 분양가를 낮춰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너스톤이 PM을 맡은 현장들이 분양가가 낮게 나오는 이유가 이런 부동산 개발업의 각각의 가치 사슬에 있어서 과도하게 책정되는 비용들을 다이어트를 해버리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중개법인이나 중개사업, 뭐 프로테크나 메타버스 등등의 영역은 뭐 개발 사업과는 논외의 후방 산업군이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도는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루하시더라도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뒷단에서 설명드릴 핵심 지역인 여기는 성수동, 여기는 영등포, 여기는 이제 구로가산, 여기가 가양, 양천, 여기가 마곡이죠. 지금 표시한 땅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색깔입니다. 지금 지적도를 보고 계시고요. 서울시에 색깔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라색은 준공업 지역을 뜻합니다. 위성지도로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에 있는 준공업 지역은 마지막 개발 가능한 서울시 땅입니다. 성수동과 영등포가 땅값이 비싼 이유는 더블 역세권이죠. 영등포도 더블 역세권이고 2호선이 공통적으로 지나가고 마지막 개발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는 건데 그동안 왜 안 올랐냐면 지난 10년 동안은 주류 개발이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있는 준주거 부지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디벨로퍼나 건설사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게 중공업 지역이고 중공업 지역에 뭘 지을 수 있나요? 이것저것 지을 수 있지만 아파트는 못 져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지만 조그만 거밖에 못 짓죠. 주택을 공급할 수는 있지만 중공업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게 지식산업센터다 보니까 한 5년 전부터 이제 브랜드 SK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태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식산업센터를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라는 거는 당연하지만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 디벨로퍼들이 준주거 지역에다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다가 이제 땅이 없어서 중공업 지역 땅 얼마나 쌌어요? 엄청 싸니까 계속 샀죠. 사면서 가격이 올라갔고 그렇게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불장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 정권 들어와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고 부동산 규제를 강하게 하면서 이게 중공업 지역이 거의 제곱으로 오르게 되는 상황이 되죠. 땅값이 자연스럽게 지을 데 없어서 짓기 위해서 지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금융비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진입을 하게 되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풍선에 구멍을 뚫었을 때 풍선 효과 중에서도 구멍을 바늘구멍 하나 뚫었는데 풍선 안에 있는 유동성이 그 바늘구멍으로 일시에 다 빠져나와야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제2산업센터 그냥 거의 묻지마 수준으로 지으면 다 팔렸어요. 그런 상황으로 불장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친 영등포랑 성수는 뭐 재작년부터 구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가산도 갑자기 뜨기 시작했고요.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가양이랑 양천은 다 미분양이었는데 개는 감추듯이 없어졌고요. 마곡은 클러스터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진입은 쉽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들어가서 사겠다라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이것도 정보가 빠르고 인맥이 있는 분들이나 분양을 받는 거지. 이제는 경기권으로 그 분위기가 흩어져서 저는 솔직히 놀랬던 게 의왕의 그 초평지구 스마트시티 분양되는 거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일순간에 다 되는 거 보고.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건, 아, 이게 시립주로 분양이 다 되는구나 해서, 좀 놀랬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공장에 계시는 분들 혹은 구축 오피스 이런 데에 계시는 분들이 지식산업센터의 설계가 다변화되고 대형화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지금 현재 있는 임차 보증금만 빼도 분양받을 수 있네. 어, 어차피 내가 들어가서 살 건데 되게 편리한 곳 가면 좋지. 뭐 식당이나 편의시설도 1층에 다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신입주 법인들이 지식산업센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임대 수익을 고려를 안 합니다. 그냥 들어갔을 때 내가 진입 가격이 얼마인데 한 5년 사업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오르겠지라는 판단이면 그냥 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대부분의 투자자 입장에선 그 가격이 왜 분양이 돼? 라고 하시겠죠. 왜냐하면 임대 수익률을 따지는 사람들만 듣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시립주 법인의 입장에선 임대 수익률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레버리지를 극대화시켜서 내 사업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 자, 지역별 분위기를 볼 건데 똑같은 지도를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성수를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을 그린 것과 하나는 영등포를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을 그린 것으로 할게요. 아파트를 투자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을 그렸을 때 최소한 50km 내에 있는 위성도시들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 투자의 요지이죠. 당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서울의 출퇴근 편의성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동심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있고요. 지식산업센터는 변수가 더 다양하게 있겠지만 배우 수요라든지 주변의 공장 밀집도라든지 뭐 등등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는 재밌게 동심원이 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평당가가 100에서 200만 원씩 조금씩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평수동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로 입지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게 여기 산입니다. 여기는 대모산이 있고 여기에는 청계산이 있고 여기에는 관악산이 있고 여기에는 또 모락산이 있고 이쪽으로는 수리산이 있고요. 광명시는 구름산이 있죠. 하남으로 넘어가면 이쪽은 남한산성이 있고 남한산이 있고 전부 다 모연까지 이렇게 산이고요. 남양주에도 뒤로 이렇게 산이 있죠. 하남 밑에도 검단산이 있고 보시면 개발할 수 있는 평지가 별로 없어요. 성수동이 지금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문정동도 3천 가나요? 요즘 문정동 얘기가 잘 안 들리네요. 문정동이 있고 하남이 이렇게 있는데 하남이 공실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었죠. 분양가가 한 6, 700이었나요? 됐었는데 지금 공실이 다 찼고 지금 잔여 물량 현대 지식산업센터가 잔여 물량 시행사 보유분을 평당 1,200만 원에 풀었는데 다 팔렸어요. 그리고 하남의 신규 현장이 두 개가 더 들어갑니다. 평당가는 1,600에서 1,800까지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입장으로는 말도 안 되는 분양가죠. 임대 수익률이 나와?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동심원을 그려보시면 하남이 판교보다 가깝습니다. 성수동하고. 하남은 평지고요. 물론 하남은 임대 수익률이 안 나와요. 1600, 1400, 1800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행사들이 시립주로 분양을 칠 수 있다라고 자신을 가지게 되면 투자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1600, 1800도 시립주 위주로 분양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운정동은 지금 진입이 불가하죠. 그래서 아마 지금 가밀에 아마 역세권에 초역세권으로 오피스가 하나 분양 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120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가밀에 테라타워 있죠. 가밀지구에. 거기도 되게 잘 됐는데 900에 분양됐는데 지금 시세는 훨씬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성수에서 동심원을 그렸을 때 지식산업센터가 분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판교 못 들어가죠. 여기는 클러스터로 조성이 돼서 시립주도 아주 빡빡하게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성남도시공사에 제출하고 거기서 이제 당첨이 돼야 들어갈 수 있죠. 성수를 못 산 사람은 문정을 샀는데 그 다음 과천이죠. 과천이 입지적으로 왜 좋은지는 다음 장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그래서 이 가격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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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특히 여기 밑에는 변수가 있는데 광교 그리고 여기 산을 빼고 나면 동부에 있는 비싼 아파트들은 여기에 다 있죠. 이렇게 송파, 성수까지. 여기에 뭐가 지나가나요? 지하철이 지나고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광교가 신분당선 라인으로 많이 올랐죠. 아파트도 많이 올랐고 지식산업센터도 많이 올랐고 덕분에 영통도 덕을 봤습니다. 이게 지금 흔히 얘기하는 동부권 벨트인데 요즘에 여기 많이 물어보세요. 하남 건너편에 다산 쪽, 남양주 어떠냐라고 하시는데 중장기적으로 괜찮겠죠. 근데 제가 늘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야기는 그걸 물어보시는 분이 시립주면 저는 뭐 당연히 들어가셔야죠라고 하겠지만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면적이 되게 크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초기 공실만 해지할 수 있다면 이자 내고 남는 게 별로 없더라도 올해 그냥 갖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와인하시겠죠. 성수로부터 서울 핵심권으로부터의 직선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고 지하철의 연장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인 판단 하에 가져가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위쪽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더 경기도 동북부 쪽은 평지가 없고 산과 산 사이에 그냥 베드타운 위성 도시가 뭐 5천 세대, 뭐 10,000세대 미만으로 이렇게 덩어리 지어져서 섬처럼 있기 때문에 그 내수가 잘 되지도 않을 거고 상가도 좀 위험할 수도 있고 특히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업이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래서 더 위쪽으로는 저는 좀 잘 안 보고 있습니다. 자, 성수에서 이쪽으로 또 보게 되면은 영등포가 또 가깝게 걸리고 멀리 보면 뭐 김포도 보이고 하는데 김포는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DMC인데 고양시하고 영등포에서 이어지는 가양마구까지는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이쪽 덩어리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부권의 핵심 지역 산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동과 서를 나눴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영등포, 마곡, DMC 클러스터가 가장 대장주가 될 것이다. 서부 쪽.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영등포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린 건데요. 영등포가 이렇게 있고 당연하지만 이제 구로가산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보시면 또 산이 변수입니다. 과천은 평수도 좋고 바로 가면은 이제 서초구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10분 정도면 가나요? 네, 그러니까 과천은 좀 약간 특수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좀 좋게 보는 지역은 2년 전부터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안양입니다. 안양은 분지로 되어 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사통팔달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망을 보시면 이쪽으로 판교도 30분이면 가죠, 안 막히면.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일본 국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게 수원에서부터 연결이 되고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 사이에 있는데 그 사이로 도로가 다 나 있습니다. 안양은. 그래서 교통 요지인데 이게 1, 2신도시로 개발이 됐었고 거의 택지로만 개발이 됐었기 때문에 인덕원에 있는 오래된 그쪽 지식산업센터 외에는 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입지 자체가 아니었죠. 그러다가 지금 서부권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안양이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위치 자체가 동쪽으로 보면 판교랑 동해에 있습니다. 판교는 이렇게 올라가서 성수로 통하지만 안양은 이렇게 올라가서 여의도까지 서울역까지 이어지고요. 신안산선이 1타가 저기 영등포까지 이어지고 2차 신안산선이 여의도를 지나서 서울역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안산선이 서부의 신분당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안산선 라인들이 흥할 것이라고 보고 신안산선 라인으로 있는 뭐 군포나 뭐 고천 이쪽 지식산업센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곳은 이제 부천 쪽이죠. 옷길이 좀 좋습니다. 왜냐면 광명신도시가 구름산 뒤에 있고 옷길이 부천과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되게 저렴하게 분양을 했었죠. 요즘에 전매 나오는 거 보면 옷길 전매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기숙사는 좀 그렇고 저는 옷길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왜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4월 뭐 5월 되면은 1,000만 원 이하 분양가가 없을 거기 때문에 경기에서도 부천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부평 나오고 있고 시흥, 안산 얘기 나오죠. 그리고 백옷 얘기 나오고 청라 얘기 나오고 홍도도 얘기 나오고요. 이제 신규 현장들이 다 외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땅이 없으니까. 짓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뭐 사업 수지가 잘 안 나오죠. 땅값이 너무 높아서. 아직 땅값이 오르지 않은 곳을 찾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구공장지대, 부천이라든지 뭐 부평이라든지 뭐 청라는 아직 땅값이 싸니까 청라, 뭐 송도, 뭐 시흥, 안산 이쪽으로 내려가고요. 오산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의왕시에도 여기 의왕시가 그 되게 잘 됐잖아요. 그 조평지구가 안양보다 아래에 있는데 그렇게 잘 팔린 거는 정확한 변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좀 많이 놀라웠습니다. 지금 군포 인근으로 신규 사업지가 평당가가 1,400만 원 정도에 곧 나올 거예요. 6월 전에 분양이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시행사를 제가 직접 알기 때문에 그 시행사들이 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왜냐면 서로 경쟁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데 어디 얼마 한다고 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정보를 다 들으니까 보면 평균 한 1,400 정도 생각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이야기 듣는 분들이 하남 1,600, 1,800 얘기했을 때처럼 놀라실 거예요. 아니 그 가격이 팔리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투자자시니까요. 임대 수익률을 보시겠죠? 그러면 군포가 1,400이면 임대 수익률은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행사들이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립주 위주로 분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천이나 부평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워낙에 배우 입지, 배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장이 굉장히 많죠. 신축이 들어가면 잘 될 거예요. 지금 인천 유원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은데 인천 유원이 공실은 꽤 오래 갈 거지만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갖고 계시면은 저는 되게 나중에 효자 노릇을 똑똑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실이 무섭다라고 하면 사면 안 되죠. 네. 공실은 감수하는 일인 거기 때문에 감수를 하되 좀 최대한 덜 감수하기 위해서 임차를 빠르게 맞추려면 어떤 고민을 하면 될까를 생각하고 하시려면 상당히 좋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영등포하고 다시 영등포랑 성수를 두 개의 축으로 놓고 봤을 때 크게 동심원을 그리면 둘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2호선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 계속 올라갈 입지인 건 맞습니다만 임대 수익률은 토지 가격 상승률에 따라가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수익률은 점점 떨어질 겁니다. 새로 공급이 되는 현장들이. 그리고 나중에 진입해서 사면 살수록 높은 가격에 사시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성수나 영등포는 차익 싸움이 되겠죠. 누군가는 꼭지를 잡을 거예요. 그런데 시세 차익 게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거고요. 판들을 걷어내고 봤을 때에 가장 좋은 곳은 과천이죠. 그 다음에 문병이고 하남도 괜찮고요. 성남 쪽은 없죠. 판교를 건너가고 상대원동은 요즘에 200만 원 올랐더라고요. 성남 상대원동. 근데 상대원동은 주의하세요. 주변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트램이 놓인다라고는 하는데 놓일 수나 있는 건지 진짜 놓여도 효과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원동은 주의해서 보시고요.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안양 유망하고요. 의왕하고 군포 괜찮다고 보고요. 광명역도 두 가지인데 구름산을 끼고선 그 광명 KTX역 앞쪽으로 있는 지식산업센터하고 구름산 뒤쪽으로 생기는 건 또 분위기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산이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어서 교통이 단절됐기 때문에 광명의 단점은 하나가 있어요. 안양이랑 광명이랑 따지면 뭐가 더 좋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라면 저는 안양이 좋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평균가는 광명이 더 높아요. 근데 안양이 좋은 이유는 가격 상승률이 더 높을 거기 때문에 안양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명은 안양천과 철도가 이 내륙이랑 분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려면은 굴다리나 고가도로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광명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뭐 스펙도 좋고 잘 지어졌지만 상가가 안 되고 있죠. 진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잘 되겠죠. KTX를 끼고 있고 뭐 광명 신도시가 들어올 것이고 불호가산이 계속 잘 되면 광명은 자연스럽게 잘 될 수밖에 없지만 뭐 가격 상승률로 본다면 안양의 상승은 더 많이 될 겁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그리고 부천도 계속 잘 될 걸로 보이고요. 부천에는 7호선이 지나가죠. 7호선이 여기가 이제 경인대로인데 경인대로 밑으로 7호선이 지나서 여기 청라까지 이어지죠. 2026년까지 해서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청라는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1타를 500만 원대에 분양받았던 분들이 아마 2배 오르는 걸 보실 거고 지금 신규 현장이 있는데 850만 원. 어떻게 보면은 그 가격도 지금 보면은 저렴한 것 같아요. 왜냐면 2026년도가 돼서 7호선이 완공이 되고 나면 청라가 어떻게 보면 두천보다 더 뜰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입주자면은 무조건 사시라고 말씀드리겠으나 투자자인 경우라면 뭐 고민 한번 해보셔라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시흥도 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흥이 개발할 평지가 많이 있고요. 신도시가 많이 들어가고 시흥은 뭐 제가 자꾸 좋다라 그러면 뭐 니네들이 PM하는 현장이 있는 곳이니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안양 2년 전에 안양 IS 좋다라고 할 때에도 뭐 당신은 안양 IS 주최 측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만 오해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좋아 보이니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싫으신 분들은 걸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채용이 신규 현장이 지금 1,300 정도? 뭐 누구나 다 아는 그 시행사일 것 같은데 거기서 이 정도에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기타 현장들은 한 1,000만 원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설명 안 할게요. 너무 투머치로 설명드리면 좀 그래서 이 동심원을 벗어나는 그 바깥쪽은 수원과 영통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안정적이고 임대도 좀 잘 맞춰지는 편이고 공실도 빠르게 해소되고 있고 근데 그 밑으로는 물리적인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